오후 5시 30분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신정동 지하철 3번 출구 앞은 그야말로 퇴근 전쟁터입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길게 늘어지면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74의 순자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붕어빵 틀을 바쁘게 뒤집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해가 다 넘어갔네. 퇴근하는 양반들 배고플 텐데 얼른 구워야지.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팥 앙금을 듬뿍 떠넣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추워. 손마디가 생강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자, 그래도 불은 올려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이 온기 보고 찾아오니까. 철판 긁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가스불이 파랗게 타오르며 수레 위 전구가 노랗게 깜빡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이 주변의 낡은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퇴근길 버스들이 쉼없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이었지만 그 검은색 리무진 버스는 달랐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작은 수레를 집어삼킬 듯이 차선을 물고 천천히 인도 쪽으로 몸을 밀어 넣으며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으니까요. 에어 브레이크가 빠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퇴근하던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버스를 바라보다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저 큰 차가 왜 남의 장사터 앞에 서고 난리여. 아저씨, 여기 차 세우면 사람들 못 지나가요. 얼른 차 빼주셔야 해. 그때 버스의 두꺼운 문이 스르륵 열리고 남색 코트를 멋지게 차려입은 민준이 내렸습니다. 민준은 길에 설치된 부스 앞으로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놀라셨죠? 민준은 할머니가 예전처럼 등짝을 후려치며 이 녀석아,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왔냐? 라고 야단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스 문을 열고 마주한 할머니의 반응은 민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고, 아주 귀한 양반이 여긴 웬일이셔? 우리 붕어빵 총각 친구분이신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할머니. 그 눈동자엔 민준에 대한 반가움 대신 낯선 이를 대하는 예의 바른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린 10년 전 그 낡은 목도리가 무색하게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민준은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 할머니 아들 민준이 왔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붕어빵 봉투를 내밀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건넨 덤 하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10년 전 오늘 영하 18도의 칼바람이 불던 전철역 3번 출구에 죽음을 결심했던 한 청년에게 4번째 붕어빵을 건네며 내일도 꼭 오라고 했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한 청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피보다 진한 세월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이름 4번째 붕어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영하 18도의 기록적인 칼바람 속에서 생명의 불씨가 위태롭게 흔들리던 지독하게 추웠던 10년 전의 밤이었습니다. 2016년 1월 24일 신정동의 밤은 잔인할 만큼 시렸습니다. 칼바람이 옥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었죠. 20살의 민주는 해진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전철역 3번 출구 앞 전신주 옆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바닥에 얼어붙은 껌딱지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 멈췄으면 좋겠다. 민주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을 삼켰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지 벌써 2년. 남들은 20살의 낭만을 말할 때 민준에게 20살은 생존을 건 사투였습니다. 시설에서 준 정착금은 고시원 보증금과 첫 학기 등록금으로 진작에 사라졌죠. 명문대 전공 서적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도 당장 내일 먹을 쌀 1kg을 살 돈이 없어. 주머니 속 학생증만 만지작거리는 것이 민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코끝을 스치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민준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몇 걸음 앞에 낡은 붕어빵 수레가 보였습니다. 노란 전구 아래로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 배고파. 본능적으로 내뱉은 말에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꼬질꼬질하게 접힌 1,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방세를 내려면 단일원도 써서는 안 되는 돈이었죠. 수레 안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연신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붕어빵 나왔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가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씩씩했지만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온기에 홀린 듯 나방처럼 수레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겐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미는 것조차 목숨을 거는 일처럼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런 민준을 진작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총각, 추운데 왜 그러고 서 있어? 일로 와서 불 좀 쬐어. 할머니의 부름에 민준은 쭈뼛거리며 수레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수레에서 나오는 열기가 얼어붙은 뺨을 녹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민주는 애써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1,000원에 몇 개예요? 할머니는 민준의 헬쑥한 얼굴과 얇은 외투를 훑어보더니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1,000원이면 3개지. 왜 더 먹고 싶어?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3개만 주세요. 꼭 3개여야 해요. 할머니는 능숙하게 종이봉투에 붕어빵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이 멈칫하더니 봉투에 붕어빵 하나를 더 슬쩍 밀어 넣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민준의 해진 가방 사이로 비죽 튀어나온 두꺼운 전공 서적과 낡은 학생증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아이고, 공부하는 학생이구먼. 공부도 배가 든든해야 하는 법이야. 이 가방 안에 든 게 다 내 실력이 되고 살이 될 거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알겠지? 할머니는 붕어빵 봉투를 민준의 가방 위에 툭툭 치며 마치 훈장이라도 달아주듯 건넸습니다. 이건 서비스요.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내가 기분이 좀 그렇네. 민주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진짜 3개면 돼요. 약속한 거라서요. 할머니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약속? 누구랑?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신주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있었어요. 재작년 이맘때 그 친구랑 약속했거든요. 첫 월급 타면 붕어빵 3개 사서 하나씩 나눠 먹자고요. 하나는 친구 거, 하나는 내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처럼 배고픈 사람 아무나 주자고.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첫 월급도 못 타보고 작년에 먼저 갔어요. 혼자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다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약속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꼭 3개여야 해요, 할머니. 할머니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쥐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민준의 시린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가엾은 녀석아.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그래, 그래. 내 마음이 참 예쁘다. 그 친구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거야. 할머니는 봉투에서 서비스로 넣었던 네 번째 붕어빵을 다시 꺼내는 대신 민준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 네 개 중에 세 개는 내 친구랑 약속한 대로 하고 이 마지막 하나는 이 할머니가 너 주는 선물이다. 이건 약속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먹어도 돼. 알겠지? 민주는 뜨거운 봉투의 온기를 느끼며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청년의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고 손을 잡아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붕어빵 봉투를 품에 안고 다시 전신주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약속했던 대로 붕어빵 하나를 전신주 아래 깨끗한 종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야, 약속 지켰다. 이거 먹고 배불리자라. 민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 할머니는 수레 밖으로 나와 민준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총각, 이제 그만 울고 가서 쉬어. 그리고 내일도 꼭 와야 한다. 내일 6시 10분에 여기 안 나타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랑 나랑 이제 약속한 거다?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요? 제가 내일 또 와도 돼요? 그럼 내일은 내가 고구마도 좀 삶아 놓을 테니까 꼭 와서 맛보고 가. 알겠지? 약속 안 지키면 안 돼. 할머니는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민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일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 곳도 부르는 사람도 없던 그에게 내일도 오라는 할머니의 말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올려주는 튼튼한 동아줄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 내일 꼭 올게요. 6시 10분에 꼭 올게요. 민주는 멀어지는 수레를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품 안에 남은 붕어빵 2개는 여전히 뜨거웠고 그 온기는 민준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순자 할머니는 수레 너머로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야지. 살아야 하고 말고. 할머니는 찬바람에 거칠어진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밤 9시. 영하 18도의 추위를 이기지 못한 거리엔 이제 사람의 온기조차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술에 문을 닫고 구석에 두었던 작은 보온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에 담긴 차가운 미역국 한 모금을 조용히 들이켰습니다. 아들, 엄마 생일인데 올해는 붕어빵 총각 덕분에 하나도 안 외롭네. 내 대신 그 녀석이 생일 선물을 주고 간 것 같아. 할머니는 아까 민준이 학생증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스스로조차 잊으려 했던 생일날. 할머니는 죽으려던 청년에게 붕어빵을 건넸고 청년은 살기로 결심하며 할머니의 가장 따뜻한 생일 손님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철역 3번 출구, 그 낡은 전신주 아래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10년 인연, 그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 그저 빵 하나 더 얹어준 것뿐인데 누군가에겐 그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참 묘하죠? 1,000원어치 동정보다 더 귀한 건 내일 또 오라는 그 따뜻한 관심이었을 겁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4월 중순의 신정동은 묘한 계절감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흩날리는 벚꽃잎에 마음이 일렁이다가도 해만 지면 외투깃을 여미게 만드는 심술궂은 밤바람이 불어왔죠. 전철역 3번 출구 앞, 늘 그 자리를 지키던 붕어빵 수레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못에 틀이 내던 달그락 소리 대신 커다란 찜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뽀얀 수증기가 가로등 불빛을 뿌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솥단지도 나이가 들었나 보네. 왜 이렇게 삐걱거려. 65을 앞둔 순자 할머니는 찜통 뚜껑을 열며 얼굴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달려온 21살의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붕어빵 봉투를 잡으려다 허허 웃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어이구, 우리 학생 왔어? 근데 어쩌나 이제 붕어빵은 올 겨울에나 만날 수 있는데 오늘은 옥수수요. 민주는 수레 위에 놓인 샛노란 옥수수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벌써 옥수수예요? 냄새 진짜 좋다. 할머니, 그럼 오늘도 3개 주세요. 아니, 오늘은 4개 주세요. 하나는 할머니랑 같이 먹게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4장을 꺼내 수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겨울 내 붕어빵 3개를 고집하던 청년이 이제는 할머니의 목까지 챙길 줄 아는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옥수수를 봉투에 담으며 슬쩍 민준의 가방 쪽을 살폈습니다. 교수님이 숙제를 산더미처럼 내줬나 보네.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반쪽이 됐고? 시험 기간이라 그래요, 할머니. 어제 도서관에서 밤을 좀 샜거든요. 민준이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물며 수레 안쪽으로 쓱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비켜보세요. 이 무거운 솥뚜껑을 왜 직접 열고 계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대도. 너는 귀한 공부하는 손인데 이런 험한 일하면 못 써.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민주는 이미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옥수수 솥을 씩씩하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민주는 매일 옥수수를 샀고 할머니는 민준의 가방 속에 슬며시 삶은 달걀이나 따뜻한 배지밀 한 병을 더 얹어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장대비가 신정동 골목을 무섭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봄비치고는 너무나 차갑고 매서운 비였죠. 민주는 우산도 없이 가방을 머리에 인 채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빨리 접으셔야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빗속에서 쩔쩔매며 비닐 천막을 치던 할머니는 민준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학생, 여긴 왜 왔어? 공부하러 안 가고. 얼른 저 밑으로 피해. 하지만 민준은 앞뒤재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레바퀴가 하필이면 배수구 틈에 꽉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 둘, 셋. 영차. 빗물과 땀이 뒤섞여 엉망이 된 채로 수레를 밀어 올린 민주는 결국 할머니를 부축해 그녀의 집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역 근처 낡은 연립주택 3층.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건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였습니다. 방 한구석엔 약봉지가 수북했고 낡은 전기장판 위엔 보풀이 일어난 이불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민주는 수건을 가져다주는 할머니의 뒤편, 낡은 서랍장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 민준이 멍하니 사진을 보자 할머니가 젖은 머리를 닦으며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20년 전에 저 앞 전신주에서 남 돕는다고 뛰어들었다가 그렇게 됐어. 참 바보 같은 놈이지. 남들처럼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십수년을 묵혀온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날 그 전신주 밑에서 떨고 있던 자신에게 붕어빵을 건넸는지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전신주 아래서 죽어가는 청년을 본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한 사진은 쳐다봐서. 민준이 고개를 숙이자 할머니가 껄껄 웃으며 민준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오히려 내가 고맙지. 내 덕분에 내 생일날 외롭지 않게 미역국도 얻어먹고 말이야. 내가 내 아들 노릇 다 해주고 있잖니.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인과 단골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들러 고장난 전등을 갈아 끼우고 무거운 쌀포대를 날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준이 올 때마다 낡은 함통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지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할매, 이게 뭐야? 웬 돈이 이렇게 많아? 민준이 놀라 묻자 할머니는 함통을 품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우리 민준이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 양복 한 벌 해줄 돈이지. 그리고 혹시라도 등록금 모자라면 보태 쓰라고. 내가 붕어빵 팔고 옥수수 팔아서 한 장씩 모은 거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지?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붕어빵 3개를 샀을 뿐인데 할머니는 그 3개짜리 인연을 위해 당신의 노년을 몽땅 털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18년 가을이 됐습니다. 민주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대 전날 민주는 평소처럼 수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옥수수도 붕어빵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싼 김밥 2줄을 식탁 대용인 술에 선반 위에 올려놓았죠. 할머니, 오늘은 제가 옥수수 안 사요. 대신 이거 같이 먹어요. 저 내일 군대 가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김밥을 보더니 갑자기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진작 말을 하지. 내가 찰밥이라도 지어주는 건데. 할머니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걸 보며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할머니, 저 금방 다녀와요. 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여기 올 거니까 붕어빵 구워놓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알았죠? 두 사람은 차가운 길거리 수레 안쪽 상자 위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매일 혼자서 전신주 아래 붕어빵을 놓던 민준의 외로운 의식은 이제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따뜻한 일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3개 있잖아요. 사실 제가 왜 3개를 고집했는지 아세요? 민준이 김밥을 씹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궁금하다는 듯 눈을 크게 떴죠. 하나는 제 친구 몫이었고 하나는 제 배를 채울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는요. 그냥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하나가 사실은 할머니한테 가는 길이었다는 거리요. 할머니는 민준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기특한 녀석? 그래, 그 마지막 하나 덕분에 이 할매가 10년을 더 살 힘을 얻었다. 내가 내 아들 노릇해준 덕분에 내가 버텼어. 그날 밤 민주는 훈련소로 향하는 짐을 싸며 다짐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쌈짓돈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노라고. 그리고 10년 뒤에는 할머니의 생일날
차가운 미역국 대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잔치를 열어드리겠노다고 말이죠. 전철역 3번 출구의 가로등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한 노란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초순 신정동의 공기는 유독 뻣뻣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역병의 기운은 사람들의 입을 마스크로 막아버렸고 퇴근길의 활기는 자취를 감췄죠. 하지만 전철역 3번 출구 앞 그 익숙한 자리엔 어김없이 붕어빵 수레의 불꽃이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마솥이 물러나고 드디어 무쇠틀이 달그락거리는 진짜 붕어빵의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69의 끝자락에 선 순자 할머니는 2년 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반죽을 붓던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들어 대로변을 살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첫 추위가 뼈를 때리네. 우리 민준이 녀석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 빵 굽는 냄새 맡고 길 잃지 말고 찾아와야 할 텐데. 그때 술의 너머로 늠름하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성, 병장 오민준,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까맣게 탄 얼굴에 각 잡힌 베레모를 쓴 민준이 거수 경례를 하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들고 있던 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민준아, 정말 민준이 맞니? 할머니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는 민준의 두 볼을 감싸쥐었습니다.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몸 엄청 좋아졌어요. 이제 이 무거운 거 제가 다 뒤집어 드릴게요. 하지만 저녁의 기쁨은 하룻밤의 꿈처럼 짧았습니다. 2020년의 취업 시장은 민준 같은 청년에게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인맥도 배경도 없는 고아원 출신의 휴학생. 복학을 해서 남은 한 학기 동안 취업을 준비해서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문을 닫아 걸었고 면접 기회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민주는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상자를 날랐고 밤에는 편의점 구석에서 식어버린 도시락을 씹으며 채용 공고를 뒤졌습니다. 밤마다 전신주 아래 서서 민주는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내년이면 25이다. 여기서 밀려나면 나는 평생 물류센터랑 편의점을 전전하다 끝나겠지. 그럼 할머니는 저 굽은 허리로 죽을 때까지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빵을 구워야 하나? 내가 실패하면 우리 둘에겐 돌아갈 곳이 없어. 멋진 성공을 꿈꾸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내가 무너지면 할머니의 노년도 함께 무너진다는 지독한 위기감과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민주는 술의 구석에서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민준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하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치맛자락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군대 가기 전 할머니가 내 졸업 양복값이라며 보여주었던 바로 그 함통이었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긴 낡은 플라스틱 통. 3년 전엔 그저 할머니의 정성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던 그 통이 이제는 민준의 눈앞에 벼랑 끝 동아줄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무줄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들이 다림질이라도 한 듯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2016년 그 혹독했던 겨울부터 할머니가 붕어빵 하나를 팔 때마다 500원, 1,000원씩 떼어 모은 할머니의 은행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가져가거라.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내가 그 추운 날 나한테 붕어빵 사주면서 준 희망이 모인 거야.
할머니의 거친 손이 민준의 손바닥 위에 그 묵직한 함통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준은 그 통을 받아드는 순간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3년 전 보여주기만 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였습니다. 이 돈은 할머니의 5년치 수명이다. 이걸 쓰고도 내가 취직을 못하면 나는 할머니의 인생을 훔친 범죄자가 되는 거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제발 이거 할머니 몸 아플 때 쓰세요. 저 진짜 무서워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받아. 내 나이 이제 70이다.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들고 있겠니? 너는 저기 높은 빌딩으로 가야지. 나처럼 길바닥에서 늙으면 안 돼. 이걸로 취업 준비하고 양복 한 벌 사입고 떳떳하게 면접 보러 다녀. 내가 성공하는 거 보는 게 내 생의 마지막 기도다. 민주는 함통을 가슴에 안고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이 돈을 다 써버리기 전에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처절한 다짐이 민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레 주변으로 구청 단속 반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긴 미관 개선 구역입니다. 허가 없는 노점은 오늘부로 전부 철거입니다. 자, 집행하세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할머니 여기서 20년을 장사하셨단 말이에요. 민준이 단속 반원의 팔을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지만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멍하니 길바닥에 쏟아진 팥소와 반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깃들어 있고 민준과의 추억이 서린 수레가 트럭에 실려 멀어져 갔습니다. 트럭이 사라진 텅 빈 자리, 민준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 할머니가 준 이 돈, 그리고 빼앗긴 이 자리. 내가 반드시 수만 배로 갚아줄 거야. 이 비겁한 세상에서 할머니를 지키려면 내가 저들보다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 가로등 불빛 아래 수레가 사라진 자리는 유난히 넓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가슴 속에는 할머니가 주신 낡은 지폐들이 차가운 분노와 섞여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혹독했습니다. 수레를 빼앗긴 전철역 3번 출구는 텅 빈 아스팔트 위로 차가운 먼지만 날렸고 그곳을 지키던 순자 할머니는 급격히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주저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5년 동안 모아준 그 낡은 함통의 돈을 들고 생애 첫 면접용 양복을 샀습니다. 어깨가 딱 벌어진 감색 양복. 거울 앞에 선 민주는 어색한 듯 옷깃을 만졌지만 이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옷감 한 올 한 올에는 할머니가 뙤약볕 아래서 부채질하며 판 옥수수와 영하의 추위 속에서 뒤집던 붕어빵에 눈물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양복을 입은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연신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아주 훤칠하네. 꼭 우리 아들 살아 돌아온 것 같아. 할머니는 민준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아. 가서 기죽지 말고. 너는 뒤에 이 할미가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라. 알겠지? 민준은 기적적으로 한 중소 마케팅 기획사에 입사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민준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전쟁터였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첫 출근해요. 이 양복 입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민주는 현관문 앞에서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싼 도시락을 민준의 가방에 넣어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할머니의 품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인턴급 신입인 민준에게 주어진 일은 온갖 잡무와 무시뿐이었죠. 학벌을 따지는 상사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민준은 버텼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민준은 홀로 남아 시장조사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처럼 길거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온 할머니 집 현관 앞에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민준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방구석에서 바르르 떨며 서 계셨고 그 앞에는 멀끔하지만 눈빛이 서늘한 30 중반의 남자가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민준이 소리치며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나, 이 집 손주, 박순자 씨 친손자 서연석이라고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남의 할머니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소문 들으니까 어디 고아원 출신이 할머니 돈 뜯어먹고 산다더니 당신이 그놈인가? 그는 할머니가 평생 연락 한 번 닿지 않았던 아들이 사고로 떠나기 전 낳았던 친손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를 모시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인 이 낡은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가로채기 위해 나타난 하이에나였죠. 민준아. 아니야,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할머니가 민준의 옷소매를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민준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할머니가 놀라실까봐 억지로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그는 현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손주라고요? 20년 동안 할머니가 길바닥에서 붕어빵 구울 때 당신 어디 있었어? 할머니 아플 때, 배고플 때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어? 현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가 섞였으면 가족인 거지. 뭔 말이 많아? 법적으로 가면 당신은 그냥 남이야. 내일 당장 이 집 비워. 내 할머니 내가 모실 거니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지라고.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놈의 법이 문제였습니다. 몇 년을 함께 울고 웃으며 가족으로 살았어도 서류 한 장에 적힌 혈연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민주는 무력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무섭다. 이 할미는 너 없으면 죽어.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법이 가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다음 날 민준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을 짜는 프로젝트였죠. 민준은 밤을 새워 준비한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유산 30년의 목격자들이라는 제목의 기획안. 민준은 회사 내 전략기획 공모전 최종 발표자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앞에는 회사의 임원진과 대형 건설사 담당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 휠을 굴리며 첫 화면에 전철역 3번 출구의 낡은 술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도시 재개발은 제거와 청소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도시의 이야기를 잃었습니다. 저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면서 지자체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세이브 더 로컬 스마트 상생 부스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임원진이 의아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자 민준이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이어갔습니다. 노점은 단순히 치워야 할 불법 적치물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주민들의 퇴근길을 지켜온 정서적 이정표이자
잠재적인 관광 자산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은 이렇습니다. 기업은 현대화된 위생 부스를 제작해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상생 명소로 지정해 관리권을 부여합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명분을 얻고 지자체는 불법 노점 민원을 합법적 관리로 해결하는 상생 전략입니다. 민준의 눈동자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를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할머니의 수레를 도시의 유산이라는 가치로 리브랜딩하여 자본의 논리로 설득해낸 것입니다. 민준의 발표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붕어빵 3개에 담긴 생존의 가치, 옥수수 가마솥 옆에서 흘린 할머니의 눈물. 그 처절한 진심이 냉혈한 같던 클라이언트와 상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민준의 기획안이 최종 채택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회사 옥상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할머니의 집 문 앞에 명도 소송 통지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 현석이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강제 이송하기 위해 사설 구급대원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안 돼. 이거 놓으라고. 민준아, 민준아. 할머니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가방을 내팽개치고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현석은 차가운 얼굴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현석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당신 사람 아니야. 오늘 할머니 건드리면 나 진짜 당신 죽이고 감옥 갈 거야. 뭐? 해봐. 내가 이 회사를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당신 끝까지 지옥까지 쫓아가서 박살 낼 거니까. 민준의 눈에는 광기 어린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현석이 주춤하는 사이 민준은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할머니 가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제가 할머니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의 진짜 보호자가 될게요. 민준은 비 내리는 신정동 거리를 할머니를 업은 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가냘픈 숨소리. 민준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다짐했습니다. 5년 전 할머니가 나를 살렸듯 이제는 내가 할머니의 남은 생을 온전히 지켜내겠노라고. 좁고 눅눅한 여관방. 천장에선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위태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젖은 수건을 짜서 할머니의 차가운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죠.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따뜻한 물 좀 더 드릴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민준의 손등 위로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그 사람이 정말 내 손주가 맞니? 내 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기고 간 핏줄이 정말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은 할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가진 집이랑 입주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여관방 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오민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문을 열자마자 서 있는 건 서슬 퍼런 표정의 서현석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 그리고 덩치 큰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서현석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야, 고아원 출신. 너 지금 이거 유괴인 거 알아?
박순자 씨는 현재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고령자고 나는 이 집안의 유일한 적통 손주야. 내가 내 할머니 부양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빼돌려. 민주는 할머니의 앞을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부양? 입주권 뺏으려고 요양원에 강제로 쳐넣는 게 당신이 말하는 부양입니까? 서연석 씨, 당신이 2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 인생에 당신 자리는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현석의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민준 씨, 말 조심하시죠. 법적으로 당신은 이 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마쳤고 당신을 노인 약취 및 유인죄로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순히 인감도장 내놓고 할머니 인도하시죠. 민주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가방에서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법, 좋네요. 저도 그 법대로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십시오. 민준이 내민 서류는 어제 회사에서 최종 승인된 신정동 상생 노점 프로젝트의 공식 문서와 구청장 직인이 찍힌 지역 유산 보존 협약서였습니다. 서연석 씨, 당신이 탐내는 이 낡은 연립주택 입주권. 그거 할머니가 치매 판정받으면 당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지? 천만에요. 저는 오늘 오전 법원에 할머니의 임의후견인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가 기획한 지자체 프로젝트의 역사보존 가옥으로 지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 집이 공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되는 순간 당신 같은 사기꾼은 손도 못 댑니다. 현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 이 새끼가 미쳤나? 내가 뭔데 남의 집을 공적 자산으로 만들어. 내가 할머니의 5년을 지킨 목격자니까. 민준이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당신이 도박장에서 돈 날릴 때 나는 여기서 할머니랑 붕어빵 뒤집었어. 할머니가 병원비 없어서 올 때 당신 어디 있었냐고. 그때였습니다. 좁은 여관복도로 수십 명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철역 3번 출구 앞에서 장사하던 상인의 아주머니들, 그리고 민준이 붕어빵을 사던 모습을 10년 동안 지켜본 단골 손님들이 여관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그 나쁜 손주놈이야? 세상에, 할머니가 길바닥에서 고생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떡볶이집 사장님이 현석의 어깨를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봤어. 민준이가 할머니 아플 때 업고 뛰고 군대 가서도 할머니 반찬 걱정해서 용돈 붙여주던 거 우리가 다 증명할 거야. 어디서 서류 한 장 들고 와서 가족 행세야. 세탁소 아저씨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서연석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들 뭐야? 당신들 업무방해로 다 신고할 거야. 저리 안 비켜? 하지만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민준과 순자 할머니는 이미 5년 이상의 세월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현석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서연석 씨, 법은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기도 합니다. 당신이 탐내는 그 돈, 단 1원도 구경 못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당신 끝까지 지옥까지라도 쫓아가서 박살낼 거니까 당장 나가. 현석과 경호원들이 주민들의 기세에 눌려 쫓기듯 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정적이 찾아왔고 순자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할미가 뭐라고 내 귀한 인생을 다 걸고 이러니. 민준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굽은 손을 제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죠? 내일도 꼭 와라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께 약속할게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날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 이제 진짜 할머니 손주하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도요. 할머니는 민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너는 이미 내 아들이고 내 손주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자식이야. 창밖에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여관방의 낡은 창살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전철역 3번 출구의 수레는 잠시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더 크고 단단한 수레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할머니처럼 소외된 이들이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은 기획안을 뒤로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기획만으로는 할머니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는 사표를 던지고 할머니의 쌈짓돈이 담긴 그 낡은 함통을 들고 다시 신정동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온기를 만들기 위한 민준의 처절한 창업 사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 같나요? 컴퓨터만 두드린다고 붕어빵이 팔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신정동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옹기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민주는 제일 먼저 신정동의 터줏대감 왕만두집 최씨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기계만 놓으면 손님들이 미리 주문하고 줄도 안 서도 돼요. 그럼 할아버지 허리도 덜 아프시고요. 최씨 할아버지는 밀가루 묻은 손으로 민준을 쫓아냈습니다. 야, 이놈아. 만두피 빚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리 가서 공부나 해.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가서 만두속을 같이 치대고 그 다음 날은 할아버지의 삐걱거리는 수레바퀴에 기름을 쳤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민주는 할아버지의 스마트폰에 아주 커다란 글씨로 만두 주문 버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돋보기 없이도 보일 만큼 대문짝만하게요. 그 소문이 퍼지자 신정동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준아, 나도 그 똑똑한 기계 좀 달아줘봐. 근데 나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민주는 할머니들을 위한 맞춤형 기계를 직접 고안했습니다. 빨간 버튼은 재료가 떨어졌어요. 배달 요청을 뜻하고 파란 버튼은 손님이 너무 많아요. 도움 요청을 뜻해서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밀가루 묻은 손가락으로 액정을 꾹꾹 누를 때마다 민준의 휴대폰에는 불이 났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머, 진짜 재료가 오네. 세상 참 좋아졌다. 며 건네주신 식은 만두 하나. 민주는 그걸 씹으며 사무실 바닥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은 개발비가 부족해 민준이 사무실에서 깡생면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에서 장사하시는 정숙 아주머니와 김씨 아저씨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이거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거야. 기계 만드는데 보태 써라.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민준아 힘내라고 적힌 비타민 음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쌈짓돈으로 시작된 온기가 이제 동네 전체의 희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돈을 참아 쓰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술은 차가워도 쓰는 사람 마음은 뜨거워야 한다. 이것이 민준이 가슴에 새긴 진짜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린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오후 5시 30분. 신정동의 그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2m가 넘는 거대한 블랙 리무진 버스가 엔진의 낮은 저음을 내뿜으며 골목 어귀로 천천히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리무진 아니야? 장 보던 주부들도 짐을 나르던 상인들도 모두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낡은 전선이 엉킨 전신주와 다닥다닥 붙은 노후주택들 사이로 번쩍이는 최신형 리무진 버스가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배가 길을 잘못 든 것처럼 이질적이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버스는 정확히 할머니의 낡은 수레가 있던 자리, 이제는 세련된 유리벽으로 꾸며진 상생부스 1호점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치익하는 압력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그 문 사이로 오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은 버스에서 내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20명의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할머니의 부스를 향해 두 줄로 늘어섰습니다. 10년의 사투 끝에 얻어낸 완벽한 승전보. 민주는 부스 안에서 붕어빵을 뒤집고 있는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 부스 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아들 왔냐며 안아주실 줄 알았던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손님의 손을 대하듯 살며시 밀어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주 귀한 양반이 여긴 웬일이셔? 우리 붕어빵 총각 친구분이신가? 그 짧은 한 문장에 민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서 터져나오는 직원들의 박수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순식간에 아득한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리무진 버스의 화려한 광택도 정갈한 수트도 할머니의 텅 빈 눈동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징조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학생이라고 부르던 횟수가 늘었던 것, 10년 전 선물한 낡은 목도리에만 집착하시던 모습들. 할머니의 뇌 속에는 잔인한 지우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 속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쿵하고 맺히는 느낌이었어요. 10년을 달려 이 높은 곳까지 왔는데 내가 도착한 곳은 할머니의 기억 밖인가. 통장에 찍힌 숫자로 증명한 성공이 할머니의 뇌세포 하나조차 지켜내지 못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워온 것일까? 이제야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던 건 아닐까? 10년 전 칼바람보다 지금 할머니의 낯선 눈빛이 더 춥다. 민주는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할머니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늦었죠.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제 와서 이럴까봐. 축제가 절정에 달할 무렵 군중 틈에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석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퀵으로 막 도착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슴팍에 꽂아 넣었습니다. 오 대표 축하해. 근데 어쩌나? 너희 할머니 지금 제정신 아닌 거 세상이 다 알게 생겼는데. 치매 걸린 노인네 감금해서 재산 가로채려고 리무진 쇼하는 거라고 기사 다 뿌렸어. 투자자들 난리 났다며? 현석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사회 긴급 호출, 대표 회의만 상정 논의. 서연석은 민준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이 순간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단두대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차 안,
민주는 찢어버린 고소장 조각들을 손에 꽉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민준 씨, 여기 법원입니다. 서현석 씨 측에서 제출한 의료 기록 때문에 내일 오전 9시에 법원 출석 안 하시면 모든 권한 박탈됩니다. 대표님, 내일 오전 9시 이사회 안 나오시면 해임 확정입니다. 회사부터 살리세요. 내일 오전 9시. 단 하나의 시간, 두 개의 절벽. 민주는 차창 밖으로 날리는 하얀 눈발을 보며 10년 전 전신주 아래서 자신을 살렸던 할머니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준의 소란스러운 마음도 모른 채 창가에 어린 서리를 만지며 해맑게 묻습니다. 학생, 우리 민준이는 언제 와? 나 붕어빵 구워야 하는데. 걔가 배고프면 안 되거든. 민준은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자신을 잊어가는 할머니를 향해 가만히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평온하게 눈을 감고 코 고는 소리를 내셨어요. 그날 밤 10시. 신정동이 내려다 보이는 통창 유리 너머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리무진 축제가 끝난 뒤 돌아온 이 넓고 따뜻한 아파트는 10년 전 민준이 꿈꾸던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이 느끼는 한기는 여관방보다 더 시렸습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어깨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진 할머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숨결은 평온했지만 민준의 손에 쥔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파멸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죠. 오후 10시 20분 법무팀. 대표님, 서현석 측이 제출한 진단서가 치명적입니다. 할머니의 인지 능력이 상실 수준으로 기재됐어요. 내일 9시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할머니는 즉시 서현석에게 인도되어 폐쇄병동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10시 45분 홍보팀. 대표님, 기사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오민준, 치매 노인 가두고 효도 사기극? 이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됐어요. 이사회에 불참하시면 해임은 물론 투자자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11시경 아파트 현관의 전자도어락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그곳엔 승리자의 미소를 지은 서현석이 서 있었습니다. 야, 오민준. 집 좋네. 근데 어쩌냐. 이 집도 이제 내 거 아니야. 현석은 거만하게 거실로 발을 들이며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면 다 끝나. 법원에서 요양원 구급차랑 같이 올 거거든. 너는 내 그 잘난 회사 가서 짐이나 싸. 아, 참. 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곧 연락할 거다. 내가 내 비서 하나 매수하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 민주는 현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게 을조렸습니다. 현석아, 너는 돈 때문에 이 짓을 하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나한테 할머니는 내가 탐내는 입주권 한 장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야. 땅을 잃은 사람이 어떤 미친 짓을 할 수 있는지 내일 똑똑히 보여줄게. 민주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완전히 결정하진 못했어요. 강남 본사 이사회. 여기서 해명하지 못하면 민준의 10년 노력이 담긴 온기는 공중분해됩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여기서 패배하면 할머니는 서현석에게 끌려가 생이 마감될 때까지 차가운 병실에 갇히게 됩니다. 현석이 비웃으며 떠난 뒤 민주는 할머니를 침실로 옮겨들이다 할머니의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부터 할머니가 써오던 오민준 명의의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할머니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나중에 나 잊어버려도 너는 내 이름 박민준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이 할미가 준 마지막 선물이다. 할머니는 본인의 기억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라진 뒤 민준이 겪을 혼란까지 걱정하며 그에게 진짜 가족의 성을 남겨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민준은 통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이사회나 회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정동에는 전날보다 더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민준의 차 뒤로 서연석이 보낸 검은색 SUV 2대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차를 에워싸며 법원으로 가는 길을 막아섰어요. 학생, 우리 어디가? 무서워. 저 차들이 왜 이래? 할머니가 민준의 팔을 붙잡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믿으시죠? 눈 감으세요. 제가 금방 끝낼게요. 민준은 법원 정문을 들이받듯 멈춰 섰습니다. 시계는 8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겁에 질린 할머니를 업고 법정문을 걷어찼습니다. 판사님, 지금 당장 이 재판을 중단해 주십시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서연석의 경악한 얼굴, 판사의 당혹스러운 표정. 민주는 할머니를 내려놓지 않은 채 외쳤습니다. 여기 서연석 씨의 노인 학대와 협박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법정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민준 씨, 회사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서연석이 법정 뒤편에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 공포에 질려 울던 할머니의 눈동자가 돌연 멈췄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안개를 걷어낸 듯 할머니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놈들아, 내 아들 손 놓지 못해. 박민준,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엎드려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눈빛으로 민준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정신 차렸지. 걱정 마라, 내 아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치매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한다던 박순자 할머니가 경찰의 앞을 가로막으며 박민준, 내 아들. 이라 외친 순간 판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려던 민준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판사님, 지금 이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치매 환자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황한 서연석이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 단호한 걸음으로 판사석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거짓말처럼 펴졌고 떨리던 눈빛은 10년 전 전철역 3번 출구에서 붕어빵 틀을 잡던 그 단단한 기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이마에 상처가 났던 날, 전역하던 날, 첫 월급을 타온 날, 할머니가 매일 밤 비뚤비뚤하게 적어온 가계부 겸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24일 첫 만남. 영하 18도. 유독 시린 밤이었다. 전신주 밑에 서 있던 그 아이. 눈동자가 꼭 길 잃은 어린 짐승 같아 마음이 덜컥했다.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그 친구인 걸까? 1,000원짜리 3장을 내미는 손이 하도 떨려서 몰래 하나 더 얹어주었다. 내일도 꼭 오라고 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살 것 같아서. 지훈이 대신 이 아이를 지키라고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다. 2018년 11월 군대 보내던 날.
우리 민준이 머리를 짧게 깎으니 영락없는 내 자식이다. 훈련소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아 한참을 서 있었다. 오늘부터 붕어빵 한 봉지 팔 때마다 100원씩이라도 더 모으기로 했다. 나중에 우리 아들 전역해서 취업할 때 보탬이라도 되게. 민준아, 다치지 말고 무사히만 돌아오너라. 2020년 11월 전역하던 날.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늠름하게 돌아왔다. 69살 늙은 애미가 해줄 건 없고 그동안 모은 낡은 플라스틱 통을 내밀었다. 민준이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이 아이는 내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왜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들어앉았을까? 이제부터 이 아이 성씨를 박씨로 바꿔주고 싶다는 욕심이 난다. 2024년 8월 불길한 안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붕어빵 반죽물을 올렸는지 손님이 돈을 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제일 무서운 건 가끔 우리 민준이 얼굴이 낯설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다. 아파트 비밀번호를 잊어 복도에 앉아 울었다. 민준이가 알면 속상할 텐데. 수첩에 적어놔야지. 키가 크고 코가 오똑한 아이,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 아이, 내 아들 박민준.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2025년 1월 24일 가장 화려한 날의 기록. 오늘은 민준이가 큰 버스를 타고 왔다. 나한테 예쁜 집도 지어줬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많고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얀 눈밭이다. 눈앞에 멋진 신사가 서 있는데 자꾸 내 아들이라고 한다. 미안하다, 민준아. 이 애미가 정신을 놓치고 있나 보다. 하지만 내 손을 잡은 이 온기는 기억한다. 10년 전 그 춥던 밤, 내 붕어빵을 받아들던 그 간절했던 소년의 손이다. 2025년 1월 25일 법정으로 가기 전 새벽. 서현석이라는 놈이 왔다. 내 아들 핏줄이라는데 눈빛이 뱀 같다. 그놈은 내 집을 보지만 민준이는 내 눈을 본다. 민준이가 법정에 간다며 나를 업었다. 민준아, 무서워 마라. 이 애미 정신이 가물가물해도 너 지킬 힘은 남아있다. 판사님 앞에서는 꼭 정신 차릴 거다. 내 마지막 기억을 다 태워서라도 너를 내 아들로 만들고 말 거다. 판사님 보십시오. 이 아이가 내 돈을 횡령했다고요? 아니요. 여기 적힌 건 이 아이가 나를 위해 베푼 인간의 도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내 아들 죽고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남았을 때, 내 손주라는 저놈은 쳐다도 안 볼 때, 나를 어머니라 불러준 건 이 오민준이 하나였습니다. 할머니는 서현석을 삿대질하며 외쳤습니다. 저놈은 내 아들 핏줄일지 몰라도 내 삶을 지켜준 건 이 아이입니다. 판사님이 물으셨죠? 누가 보호자가 되어야 하냐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순 없어도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오민준을 내 법적 아들로 입양하고 내 모든 권리를 넘기겠습니다. 지난 15년간 할머니 수레 옆에서 떡볶이를 팔아온 정숙 아주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아주머니는 이 골목에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처음 나타났던 그 추운 밤부터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10년 전 겨울 정숙 아주머니는 순자 할머니가 민준의 주머니에 슬쩍 무언가를 더 넣는 걸 매일 같이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덤으로 주는 붕어빵인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아주머니는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코트 주머니에 몰래 넣어준 건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할머니가 아껴둔 따뜻한 두유한 병과 비뚤비뚤한 글씨로 학생, 기죽지 마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죠. 그로부터 5년 뒤 민준이 군복을 입고 나타나 할머니를 껴안았을 때 정숙 아주머니는
떡볶이 판을 닦다 말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서연석을 쏘아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다 봤어. 저 서씨 놈은 할머니가 허리 아파서 길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코빼기도 안 보였지만 민준이는 자기 아르바이트 월급 타면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내복부터 사오던 놈이야. 누가 누구더러 가짜라는 거야. 근처에서 세탁소를 30년 넘게 해온 김씨 아저씨는 민준의 성장을 옷의 무게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 늦은 가을, 민준이 저녁 후 처음으로 세탁소에 찾아왔을 때를 김씨는 잊지 못합니다. 민준은 할머니가 10년 동안 모아준 낡은 함통에 돈을 들고 산생의 첫 남색 양복을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다려주세요. 저 내일 면접 보러 가요. 김 씨는 그 양복을 다리 밑판에 올리는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순자 할머니가 붕어빵 수천 개를 뒤집으며 모은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전기세도 아끼지 않고 몇 번이고 양복의 칼주름을 잡았습니다. 이 옷이 이 아이의 갑옷이 되어주길 기도하면서 말이죠. 김 씨는 법정에서 민준이 들고 온 그 낡은 통장을 보며 증언했습니다. 제가 그 양복을 다렸습니다. 그 옷감에 배어있던 건 붕어빵 판 냄새와 할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저 아이는 그 옷을 입고 할머니의 인생을 대신 살려나간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고요? 저 두 사람이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합니다. 서연석이 비웃으며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래요. 감성파리는 좋네요. 하지만 오민준이 회사 돈 50억을 빼돌린 정황은 변하지 않아요. 경찰분들 뭐 하세요? 당장 연행 안 하고. 그때 법정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민준이 지난밤 서연석과 내통하던 회사의 배신자 이사를 압박해 얻어낸 비밀 회계 장부와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녹취 속 서연석의 목소리는 말하고 있었어요. 오민준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서 50억 집어넣어. 그리고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터뜨려. 할머니는 내가 요양원에 가둬버리면 끝이니까 너는 그 회사 꿀꺽하면 돼. 알았어? 법정 안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횡령의 설계자는 민준이 아니라 민준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가로채려던 서연석과 내부 결탁자였던 것입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서연석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석 씨 횡령 교사 및 노인 학대,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법정 한복판에서 민주는 수갑 대신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박순자 씨의 의사가 명확하고 서연석 씨의 보호자 자격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민준 씨에 대한 성본 변경 신청 및 입양 허가 청구를 최종 인용합니다. 법봉이 3번 울렸습니다. 텅, 텅, 텅. 그 소리는 민준에게 사형 선고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10년 전 고아원에서 나와 성씨조차 무거운 짐이었던 청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성씨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민준 씨. 이제 공식적인 보호자이자 아들이 되셨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민준의 품에는 할머니가 안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 민준은 그 어떤 인터뷰도 거절한 채 할머니와 함께 전철역 3번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눈발 속에 다시 불을 밝힌 붕어빵 부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흐릿해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민준의 얼굴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내 성 따랐으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너는 이제 누가 뭐래도 이박순자 아들이다. 알겠지?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제 뺨에 비비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제가 매일 퇴근할 때마다 붕어빵 사갈게요. 할머니가 주셨던 그 네 번째 붕어빵 맛 평생 잊지 않고요. 시간이 화살처럼 흐르고 1년이 지난 2026년 1월 24일 눈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 전철역 3번 출구는 축제 대신 조용한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민준이 아닌 박민준으로서 맞이하는 두 번째 겨울. 그가 설립한 회사 옹기는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소외된 노점과 청년들을 잇는 거대한 플랫폼 네 번째 붕어빵 재단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리무진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재단에서 운영하는 낡은 전기 트럭을 몰고 전국을 누비며 홀로 장사하는 어르신들의 수레를 최신식 스마트 부스로 교체해주는 일을 직접 챙기고 있죠. 대표님, 오늘 백호점 개점식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비서의 물음에 민주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1호점 부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순자 할머니가 명예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기억은 가끔 안개처럼 흐릿해지지만 할머니는 자기 곁을 지키는 늠름한 아들 민준의 얼굴만큼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은 1호점 옆 전신주 앞에 붕어빵 한 봉지를 내려놓으며 깊은 회상에 잠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10년 전 민준이 그 추운 날 전신주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렸던 친구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지훈. 민준과 고아원에서 친형제처럼 지냈던 단 한 명의 혈육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훈은 민준보다 먼저 고아원을 퇴소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중에 힘들면 신정역 3번 출구로 가봐. 거기 가면 1,000원에 붕어빵 4개를 주는 마법 같은 할머니가 계셔. 그 할머니 빵 먹으면 죽고 싶다가도 살고 싶어지더라. 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고아원을 나가 독립했지만 세상은 그에게 작은 자리 하나를 내어주지 않았고 몇 개월 후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민준이 10년 전 그날 죽음을 결심하고 전신주 앞에 섰던 건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던 그 온기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날 민준에게 붕어빵 4개를 주었을까요? 사실 할머니는 지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고 넋이 나갔던 할머니에게 매일 퇴근길에 들러 어머니, 저 왔어요 라며 살갑게 굴던 청년이 바로 지훈이었죠. 지훈이 떠난 날 할머니는 그가 남긴 붕어빵값 1,000원을 차마 쓰지 못하고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 전신주 앞에 선 민준의 뒷모습에서 할머니는 지훈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처음 본 민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일도 꼭 오라고. 그것은 민준에게 건네는 인사인 동시에 먼저 간 지훈에게 못다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재단 사무실 책상에 놓인 자신의 명패를 어루만졌습니다. 재단법인 네 번째 붕어빵 이사장 박민준. 그는 이제 오라는 성씨 뒤에 숨었던 외로운 고아 청년이 아닙니다. 박순자라는 위대한 어머니의 성을 이어받아 세상의 모든 차가운 모퉁이를 따뜻하게 데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재단의 창립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네 번째 붕어빵이 필요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내밀어주는 그 작은 온기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다시 세상을 살립니다.
저와 제 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이 증명한 이 기적을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해질녘 1호점 부스에는 다시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이제 그곳엔 민준이 고용한 보호종료아동 출신의 청년이 빵을 굽고 순자 할머니는 옆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어 줍니다. 민준이 부스 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장사 잘 됐어요?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응, 아들아.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붕어빵을 참 많이 사가네. 근데 민준아, 너 줄라고 내가 제일 크고 따뜻한 놈으로 하나 빼놨다. 얼른 먹어라. 노란 봉투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하나. 그것은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온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뜨겁고 성스러운 양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핍과 결핍이 만나 온기라는 완전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0년 전 절망에 빠진 청년 오민준에게 건네진 네 번째 붕어빵. 그것은 죽지 말고 내일도 오라는 세상의 가장 소박한 응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쌈짓돈을 종잣돈 삼아 소외된 노점 어르신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가짜 가족에서 진짜 인연으로 거듭이 난 10년.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한 할머니의 치매, 그리고 혈연을 무기로 위협하는 악연 서연석. 민준은 자신의 성과 대표직을 걸고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며 진짜 가족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민준이 아니라 민준과 할머니가 서로에게 주고받은 다정한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건넨 네 번째 붕어빵이 민준을 살렸듯 민준이 만든 빨간 버튼은 이제 수많은 어르신의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빚는 마음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나마 녹여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법정에서의 반전입니다. 서연석이 혈연을 무기로 민준을 공격할 때 할머니가 기억의 안개를 뚫고 나와 선택한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박민준 대표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댓글 한 줄로 그 따뜻함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인사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네 번째 붕어빵이 됩니다.